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새로운 강좌가 또 시작이 되죠. 이 강좌는 그 10년간 기출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알아야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서는 상대방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통합교재를 가지고 그간에 쭉 여러 가지 과정을, 이룬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또 일정 득점이 돼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10년간 기출문제는 뭐냐면 최근 기출문제가 있죠. 중개사 시험이 시작된 지가 꽤 많습니다만 출제의 경향과 빈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문제를 자꾸 번복해서 내기보다는 유형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그 문제 또는 경향에 우리가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이냐, 이런 공략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기출됐던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죠. 요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또 정답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박스형이라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최근 우리 부동산 공법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어렵다는 거 하고요, 생뚱맞은 문제가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데, 이 공법은 어렵게 내기보다는 생뚱맞은 문제하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즉 40개 문항 중에서 보통 한 20개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쉬울 때는 한 25개 정도, 30개 정도는 풀 수가 있죠. 근데 적게는 10개에서부터 많게는 15개까지는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런 생뚱맞은 주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물론 이제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어렵게 내는 건 좋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내는 건 좋은데 전혀 듣도 못했던 또는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 아주 그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싸잡아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부동산 공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6개 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론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기출됐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최근 경향이 어떤지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이 이제 경향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향에 맞춰서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리드를 할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문제를 분석하라면 분석 능력이 딸리겠죠. 시간도 없고요. 저희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문제, 10년간이니까 회당 40개씩 해서 10년이면 400개 문제 아닙니까? 400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접함으로써 앞으로 공부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출 문제보다 좋은 엄선된 지문은 없어요. 좋은 문제 20개에서 30개 정도는 매년 출제가 되고 빈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곁가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곁가지 문제도 대응을 해봐야 되죠. 시험장에 갔을 때 모르는 게 나왔다? 제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또 찍어낼 것인가, 이런 것 또한 좋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이죠, 10년간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선 24회부터 33회까지 최근 10회차 시험 문제입니다. 문항 수가 이제 40개인데요. 정답 비율을 보자고요. 정답 비율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모르는 게 있을 때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는데 이걸 어느 번호로 찍을 것이냐? 이가 중요한 파트죠.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 비율을 제가 쭉 조사해 봤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나오죠. 근데 대개는 5개 지문이니까 총 1번 정답이 뭐 8개 또는 5번 정답이 8개야 5, 8, 40에 40개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배분이 보통 8개씩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8개를 딱 맞춰서 하는 것이 한 번 있어요. 30회 문제입니다. 30문제는요, 1번도 8개, 2번도 이렇게 다 8개죠. 이게 정상적인 예예요. 근데 다른 경우를 보면은 전혀 어느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뭐 7개, 7개, 1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6, 7개는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때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두 개 차이가 나죠. 1번 정답이 8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과거에는 안 그랬었는데 최근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만약에 25개 정도가 평행하게 나왔다. 내가 정확히 답을 맞췄어요. 25개 정도. 그럼 15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15개를 찍을 때 전혀 모르는 건 찍어야 되잖아요. 블랭크로 남길 수 없으니까. 찍을 때 어떻게 하자? 이걸 고려하자. 25개의 문제를 쳐보는 거예요. 내 정답을 1번은 몇 개, 2번은 몇 개, 3번 몇 개 했을 때 만약에 4번이 압도적으로 개수가 작다면 그 15개를 다 4번에 밀어버리는 거죠. 4번에 밀면 확률로 20% 맞을 수 있다. 15개에서 3개 내지 4개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5개 풀었고 그리고 4, 5개를 맞아주면 30개 가까이 득점할 수 있는 이런 확률적 게임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말이죠. 40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왜? 25개 내지 30개만 푸는 거거든. 10개 내지 15개는 모르게 나오니까 그건 제껴놓고 25개나 30개를 정확히 푸는 거예요. 정확히 풀어내고 나머지는 다 이 정답 개수를 봐가지고 여기를 비교해서 한 번으로 밀자.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한 번으로 안 밀고요. 요건 2번, 요건 3번 하면 답 사이로 막 가는 거야. 다 틀릴 수 있겠죠? 확률적 게임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 문제를 비교해보면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눠집니다. 긍정형은 옳은 것을 골라라. 부정형은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형의 문제하고요. 긍정형의 문제는 어떤 게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어려울까요? 부정형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긍정형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거는 100% 긍정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긍정형은 5개의 내용 중에 1개는 맞고 4개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요 지문을 헷갈리게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부정형은 틀리는 거 골라라죠. 그러니까 5개 지문 중에 1개 명확히 틀린다고요. 그럼 4개를 몰라도 1개 틀리는 건 잡아내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형, 부정형을 비교해 보는데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가 말이죠. 짝수의 때, 홀수의 때가 있어요. 과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동산 공법은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짝수의 때 조금 쉽고요. 홀수의 때 조금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 우리 시험 중 가장 어려운 게 15회잖아요. 홀수고요. 또 32회, 최근 30회가 좀 평이했었고요. 33회 작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얘기는 긍정형 문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긍정형 문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짝수의 때 조금 쉽고 홀수의 때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횟수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 경향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긍정형, 부정형 사실은 20개, 20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긍정형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계산 문제 볼까요? 우리 이제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8개에서 10개 정도는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동산 공법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올 것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국토법률에 걸치는 경우, 정비법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수, 또 주택법상의 어떤 개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뭡니까? 계산 문제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24회부터 27회까지는 2개 내지 3개 정도가 출제되었어요. 물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게 전혀 아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 계산 문제는 답 찾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은 자꾸 주기적으로 변화를 갖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내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최근에 계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3, 4회 올해 시험 볼 때 계산 문제를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또 하나의 대비책이 나오겠고요. 이제 박스형 문제죠. 박스에다가 지문을 3개 내지 5개 정도를 주고 맞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이죠. 또는 틀리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박스형도 최근에 4개, 6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10개씩 넘어갑니다. 특히 박스형을 선호하는 법이 정비법이나 주택법입니다. 이쪽은 박스형을 상당히 선호하죠. 이런 출제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지고 10개 이상 된다니까 박스형 문제를 많이 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해 볼게요. 자, 정답비율을 보니까 10년간, 최근 10년간의 정답비율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5개 지문이니까 100%를 5로 나누면 20%가 가야 되죠. 개당 20%가 돼야 되는데 거의 같지 않습니까? 20, 20.5 똑같죠, 거의. 책은 같아요. 한두 개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정답 비율이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정답이 있을 때 찍어야 되는데 한모로 찍을 때 개수가 작게 나왔던 그 부분을 골라서 찍어내야 되겠다. 이건 하나의 또 확률 게임을 볼 수 있고요. 또 긍정형, 부정형 문제를 비교하면 긍정형 역대 부정형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약간 높다. 그 얘기는 최근에 문제 경향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짝수의 자를 비교하면 이렇게 하면 200개죠. 5회 분량이니까. 홀수의 자를 비교하면 200개, 5회 분량이니까. 그죠? 그럼 짝수의 때 긍정형, 부정형 비율하고 홀수의 때 긍정, 부정형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좀 많습니까? 홀수의 때가 짝수의 때보다 7개 문제가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난이도가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긍정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특히 홀수의 때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는 건 뭐죠? 34회죠. 그렇죠? 짝수야, 홀수야. 짝수 하나요. 그러니까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뭐 좀 더 쉽다고 해서 아주 쉬운 건 아니겠죠. 보통 그래도 못 푸는 문제가 개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가 2~3개 나오고 있죠. 최근 6년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 향후에 출제를 대비하자. 그래서 1~2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계산 문제 나올 때가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강조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특히 최근 4년에 10개 이상 출제되고 있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 법마다 빈출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계획이면 요 계획에 출제가 더 많이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법마다 요걸 몇 개로 구분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럼 빨간색 부분 제목만 따놨다가 요 부분을 집중하셔도 좋은 학습 방법이죠. 제가 빨간 걸 다 쉬어보니까 35개예요. 그러니까 35개 파트는 우리 공법 전체에서 35개 정도 파트는 출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자. 어차피 부동산 공법은 우리 자격증 시험은 고득점 순서가 아니잖아요. 일정 점수만 맞으면 되고 있는 절대평가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할 텐데요. 저 빨간 것들은 잘 좀 기억해 놨다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법률은 용어 파트에서는 주로 기반설에서부터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종합적인 것은 여러 개 용어를 함께 섞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기반설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죠. 기반설. 기반설이 7개로 나눠지죠. 각 기반설마다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를 맞게 짝지어진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걸 좀 치중하자. 근데 행정계획에서는 광역,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가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군 관리지요. 9개 출제됐죠.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매년 출제가 되고 근데 기본보다는 광역이 출제가 많이 된다. 공부를 하시긴 하되 광역을 좀 더 치중하고 도시군 관리를 치중하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균일합니다. 6개 내지 7개씩 각각 출제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부해서 득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사업 쪽이죠. 우리 국토법률에서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인데 이 시설 쪽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나머지 물론 사업도 있고요. 공동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도시군계획 시설 쪽을 좀 파악해서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인데 매년 한 문제가 딱 고정됐어. 총 10번 나왔잖아요. 그죠? 구역과 계획으로 나눌 때 계획 쪽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구역이 등한시할 수는 없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파트가 얼마 안 돼요.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틈실이 공부해서 한 문제를 꼭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도 거의 매년 한 개 이상 출제가 되었죠. 특히 개발행위 허가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이 파트를 공부를 하시고요. 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 연동제가 나오죠. 개발행위 할 때 기반설을 함께 따라 붙이자. 이것도 거의 매년 한 개 이상 출제가 되죠. 근데 이 구역에서는 이 연동제에서는 2가지 구역이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요. 기반설 부담 구역이 있는데 개발 밀도보다는 기반설 부담 구역 쪽의 출제비가 더 훨씬 높다는 거죠. 이걸 치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가면요. 도시개발법은 이 구역 쪽은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구역과 개발계획 묶어서 13개인데 구역 쪽이 압도적으로 맞죠. 도시개발 구역 쪽은
자세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도 않게 나옵니다. 9개 정도 출제가 되고, 이제 시행자 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시행자와 조합으로 나눠지는데 거의 균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조합 쪽도 중요하고요, 시행자 쪽도 중요합니다. 이 시행 방식에서는 이제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수용 사용 방식도 거의 8개, 거의 매년 하나. 그러니까 뭐 채권, 원형지, 공급 방법 등 이런 걸 균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 쪽이 좀 더 중요하고 논리적이죠. 환지 방식도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다. 기타 파트에서는 채권이에요. 도시개발 채권에서도 출제가 된다. 올해도 출제가 되었었죠. 이런 것들을 치중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강의를 할 때요, 이걸 다 한 번씩 또 가름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정비법이죠. 정비법은 용어에서 거의 매년 하나, 용어에서. 특히 정비법의 출제 난이도는 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개는 우리가 아는 게 나와요. 나머지 4개는 전혀 보도 듣도 못한 거. 좀 쉽게 출제가 되려면 3개 정도 풀 수 있다. 나머지 3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아마 담합을 한 것 같아요. 정비법에서 골탕을 먹이자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비법은 분량이 많고 그리고 예외 규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출제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생뚱맞은 막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득점만 하면 되거든요. 정비법은 6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편하게 나 2개만 확실히 맞자 하고요. 나머지 4개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나머지 4개는 한 번으로 밀면 돼. 밀면 1개는 맞겠지. 그럼 정비법에서 3개 내지 4개가 가능하다. 꿈과 같은 숫자입니다. 용어에서 출제가 되고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쪽에서도 골고루 해서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제 사업 시행 쪽에서는 조합이 압도적이죠. 조합도 거의 매년 1~2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이죠. 공부량은 많습니다만 반드시 공부해서 이런 득점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2개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이죠. 분양 설계잖아요. 핵심 파트죠. 여기서도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건축법으로 갈까요? 건축법은 파트가 꽤 많아요. 7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숫자 관계할 것도 많습니다. 공부량이 좀 많습니다만 출제가 되게 딱 정해져 있죠. 총 지금 바로 용어 쪽이에요. 용어 쪽인데 여기서도 거의 1~2개가 출제가 돼요. 2개 정도. 뭐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파트 빠짐없이 공부하자. 기본 통합교재 보면요. 총칙은 페이지 수도 한 3~4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공부해서 1~2개를 반드시 맞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건축도 굉장히 중요하죠. 18개. 1.5개 정도 매년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허가 쪽이 나오기 때문에요. 건물 지을 때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쪽에 대한 내용이 질비하게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치중하시고 요건 분량도 많습니다만 어렵지는 않으니까 철저하게 공부해서 득점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대지 및 도로에서 좀 한 개 정도 나오고 구조 설비 쪽인데요. 이쪽은 우리 중개사와 관련이 거의 없지요. 구조 설비니까. 그러니까 시사성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화재가 많이 났다 그러면 소화 쪽, 올해 지진이 발생했다 내진 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음이 발생했다 소음 쪽,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이제 시험에 임박할 때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많았나 이걸 통화해서 확률을 맞춰 나갈 겁니다. 또 지역지구 건물에도 11개 정도 매년 하는 게인데 거의 공개공지는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수는 3개입니다만 다른 데 이제 응합 복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공개공지 나오고 높이 제한 쪽이 8개인데 건축 협정 쪽이 압도적이죠. 협정을 체결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협정은 아주 공부량도 작고요. 공부하기가 좋으니까 반드시 쓰가 맞아. 이런 식으로 구성했죠. 그래서 건축법은 7개 문제가 나오면 평이하게 4~5개 정도는 가볍게 득점할 수 있어요. 물론 암기 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이런 거 빨간 표시한 거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강조한다면 4개, 5개는 불안히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주택법도 7개 문제가 나오죠. 주택법은 총칙 용어에서 1~2개 정도가 매년 출제돼요. 1~2개. 골고루 출제가 되죠. 이것도 놓치지 말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주택 건설 쪽이 압도적이네요. 아주 많은데요. 주택 조합의 문제랄지 사업계획 승인이랄지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과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 내용만 딱딱 골라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걸 치중해서 해야만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기본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은 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해야지. 공급 쪽이 건설 쪽보다 반밖에 안 되죠. 그러나 공급 쪽에서도 매년 2개 정도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공급 질서 교란 금지랄지 투기 과일 지구랄지 이런 것들. 특히 전매 제한도 중요합니다. 올해 전매 제한 규정이 많이 개정됐죠. 그래서 이걸 전백해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되리라고 봐요. 기타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요즘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랄지 동의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법은 7개 문제가 나왔을 때 한 5개, 6개는 맞을 수가 있다. 1개 정도는 아주 외곽지에서 나오죠. 이건 틀려주면 돼요. 5개, 6개 정확히 맞으면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농지법이 나오죠. 농지법은 2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개니까요. 여기는 너무 많은 양을 치중하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떡하자? 중요한 4, 5개를 선별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소유 쪽에서 나오는데 소유 쪽에서는 소유 제한이다, 소유 상한이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죠.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다. 그리고 임대차, 중개업에 관련된 임대차 이쪽도 치중하고 있다. 또 위탁 경영도 2개 정도 출제가 돼요. 2개가 출제되는데 회당 위탁 경영의 2문제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탁 경영 사유됐지 이런 거. 농지 이용과 보전 8개인데 이건 전용 쪽이 압도적이죠. 농지법은 2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한 4개 정도 골라내면 농취, 임대차, 위탁 경영 전용이에요. 그중에서 2개를 또 선별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입니다. 이 2개만 공부해도요. 하나 이상은 분명히 득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10년간 문제 400개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해서 정답 비율이랄지 긍정형, 부정형이랄지 문항수, 박스형이랄지 계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또 전체 내용에서 빨간 거 표시한 거 있죠? 빈출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파트는 토탈 35개가 나와. 빨간 게. 요걸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25개, 30개는 우리가 근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모르는 건 정답 개수가 작은 걸 몰아서 찍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 진행할 건데요. 이 진행의 목적은 방향을 일단 알아야 되겠다. 공부 방향을 알자. 그간에 이제 폭넓게 공부했다면 그중에서 선별해서 공부량을 줄여나가야 되죠. 선별해서 줄여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을 한다면 합격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경제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이 과정을 설명드렸으니까 오태는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4회 기출문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24회부터 33회니까 총 10회 분량이잖아요. 한 회당 한 3강 정도 해서 한 30강 정도 대회에서 끝을 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풀다 보면 24회 나왔던 것이 20회에 또 나오고 20회에 또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되죠. 요것만 10회차를 돌려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능숙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24회차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 만난 걸로 하고 OT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